아니, 이건 어릴 때 내 얼굴이잖아. 성북동 대저택에 첫 출근한 과외 선생 서연이는 거실을 지나다 발이 멈췄습니다. 벽난로 위 가족 사진 속 어린 소녀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매, 보조개, 그리고 보라색 원피스. 고시원 서랍 속 자신의 유년 사진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가정부가 불렀지만 서연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울렸어요.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서연이에게서 사진으로 다시 서연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북동 골목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갈수록 담장은 높아졌고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 너머로 수십 년은 됐을 법한 소나무 가지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23살 이서연. 과외비로 학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밥을 먹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도 모자랐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양어머니 박정혜 선생님의 병원비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떠나시고 남은 건 빚과 고시원 서랍 속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룸메이트 은채가 과외 자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야, 내 지인이 성북동 대저택에서 과외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만두게 됐대. 후임을 찾는데 시급이 장난 아니야. 서연이는 책상 위에 쌓인 병원비 청구서를 보았습니다. 노란 봉투 3장이 겹쳐 있었어요. 시급 액수를 듣고 청구서를 한 번 더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저택 앞에 서게 된 이유의 전부였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철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으로 들어서는데 분수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난 돌길 끝에 현관이 보였어요. 서연이는 걸음을 옮기다 정원 한쪽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늙은 정원사와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한 영감이라 불리는 그 노인은 전지가위를 든 채 서연이 쪽을 보다가 시선이 닿기 직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현관에서 가정부 김복순이 서연이를 맞이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고요. 2층 복도 끝이 민서 양방이에요. 김복순은 서연이를 안쪽으로 안내하며 덧붙였습니다. 민서 양은 회장님 먼 친척 손녀인데 입시 준비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방학 동안 여기 머물고 계세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김복순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아, 그리고 3층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서연이는 삼켰습니다. 남의 집이었으니까요. 거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벽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대형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연이는 무심코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눈매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의 각도, 오른쪽 뺨의 보조개, 그리고 아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 보라색 바탕에 은색 토끼 자수가 놓인 그 원피스를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서랍 속 사진. 선생님이 남겨주신 유년 시절 유일한 사진 속에서 어린 서연이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자수의 위치, 단추의 간격, 소매 끝에 놓인 작은 꽃무늬까지
서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같은 옷이야. 똑같아. 그 순간 병원 침대 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3개뿐인 왼손으로 서연이의 손을 잡으시며 하셨던 마지막 말. 언젠가 내 뿌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서연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 위로 갔습니다. 은팔찌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선생님이 채워주신 팔찌, 23년간 한 번도 벗지 않은 팔찌. 그 아래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달 모양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김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소매 끝 자수와 기억 속 사진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포개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곱게 빗어넘긴 백발,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지쳐있는 눈.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서연이에게서 벽난로 위 사진으로 다시 서연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서연이가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죠.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복순을 향해 턱짓만 했습니다. 데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김복순을 따라 2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회장이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올라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방에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머릿속에는 사진이 떠나지 않았어요. 연습 문제를 풀어주다가 보라색 색연필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민서의 목소리에 서연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복도 끝에서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오수빈 여사는 서연이의 얼굴을 보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서연이의 오른쪽 뺨 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조개가 있는 쪽이었어요.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지나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의 무게가 서연이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서연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시원 서랍 속 사진을 찍어둔 파일을 열었어요. 보라색 원피스, 은색 토끼 자수, 방금 본 가족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겹쳐왔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순간 정원 안쪽에서 전지가위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 영감이 나무 사이로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룸 천장을 올려다보며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눈매, 보조개, 보라색 원피스. 핸드폰을 열어 유년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은색 토끼 자수가 빛났어요. 옆 침대에서 은채가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불 좀 꺼. 서연이는 핸드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사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다 새벽이 왔습니다. 서연이를 키워주신 분은 박정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한 피아노 교사였죠. 선생님의 왼손에는 약지와 소지, 2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셨어요. 어린 서연이는 그 옆에 앉아 선생님의 손을 따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치는 대로 따라 치다 보니 서연이도 왼손 3손가락만 쓰는 버릇이 몸에 배었죠. 어느 날 어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은 왜 그래요?
선생님은 대답 대신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오른쪽 손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서연이가 그 흉터를 극적이자 선생님이 자신의 팔목에서 은팔찌를 풀었습니다. 늘 차고 다니시던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그 팔찌를 서연이의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손가락 3개로 잠금쇠를 꼭 잠그던 그 감촉을 서연이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흉터에 대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가 올 때부터 있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어린 서연이도 알았어요. 다음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성북동 저택을 찾았어요. 대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는데 분수대 옆에서 한 영감이 잔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볍게 목례를 하자 한 영감이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 눈이 서연이의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민서의 방에 들어서자 14살 소녀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첫 수업 때와 같은 경계하는 눈이었죠. 서연이가 교재를 펼치고 문제를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서연이가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가자 슬쩍 노트를 당겨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치고 나서였어요. 서연이도 그제야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업 중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연필을 돌리며 무심코 말을 흘렸어요. 선생님, 이 집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연이가 민서를 보았습니다. 시우 이모요. 이모한테 걸리면 다들 혼나요. 서연이가 더 물으려는 순간 민서가 자기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 이건 비밀인데. 서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교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걸려 있었어요. 수업 끝 무렵 민서가 또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3층에 피아노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귀신 나온대요. 3층? 피아노? 서연이의 귀가 쫑긋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던 그 3층에 피아노가 있다고?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오수빈 여사는 서연이의 얼굴을 보다가 한 발짝 앞에서 멈췄어요. 첫날과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오른쪽 뺨, 보조개가 있는 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사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서연이는 느꼈어요. 하지만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지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데 김복순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선생님, 내일 큰아가씨 강시우 씨가 본가에 오세요. 마주치시면 인사만 짧게 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김복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부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얼굴이었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정원 깊숙한 곳에서 한 영감이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역광 속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전지가위를 든 손만 내려져 있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은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채야, 그 집 거실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 속 아이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은채가 과자를 먹다 말고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아무도 못 올라가는 방이 있대. 피아노가 있다는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사님이 나를 볼 때 눈이 이상해. 무섭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눈이야. 은채가 과자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농담으로 너 드라마 찍냐라고 하려다가
서연이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이의 눈이 진지했거든요. 아니, 진지한 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은팔찌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서랍에서 유년 사진을 꺼내 보라색 원피스의 토끼 자수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선생님의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서연이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진 뒷면에 왜 날짜를 적어 두셨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서연이는 저택 현관 앞에서 낯선 구두를 보았습니다. 검은색 하이힐이었어요. 날렵하고 값비싸 보이는 것이 김복순의 것도 여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관이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김복순이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 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는 혼자 슬리퍼를 갈아 신고 2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중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곱게 편 어깨, 서연이를 위에서 아래로 훑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강시우였습니다. 김복순이 어제 경고하듯 말했던 그 이름이었죠. 과외 선생이 바뀌었다며. 강시우가 서연이보다 3칸 위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벼운 말투였지만 서연이를 대등하게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얼마나 버틸지.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시우는 받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짧게 남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꽃향기였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서의 방에 들어서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교재를 펼쳐놓긴 했지만 연필을 꺾듯 쥐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고도 집중을 못했어요. 서연이가 수학 문제 대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자 민서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흘렸어요. 시우 이모가 아까 방에 왔었어요. 과외 선생 바꾼 거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서연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서의 교재를 다시 폈어요. 이 아이도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구나. 서연이는 그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선생님 집에서 조용히 지내던 것과 닮아 있었어요. 나도 그랬지. 남의 집이니까 소리를 줄이고 살았지. 수업을 마치고 2층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복도 끝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계단 위에서 먼지 섞인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연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1칸, 2칸, 3칸 올라갔습니다. 4번째 칸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서연이는 몸을 돌려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1층으로 내려오는데 거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시우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과외 선생인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서연이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회장님이 신경 쓰시는 게 보여. 통화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시우의 마지막 말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존대였습니다. 강시우에게 지시를 내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이 저택의 큰아가씨라 불리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상대. 서연이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 앞을 지나려는 순간 전화를 끄는 강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시우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어요. 서연이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 뒤에 강시우의 시선이 붙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지나는데 한 영감이 분수대 돌 테두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자 한 영감도 살짝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지나간 뒤 한 영감의 손이 걸레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서연이의 뒷모습을 쫓는 듯한 기척이었어요. 대문을 나서자마자 서연이는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야, 그 집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거든. 근데 사진 속 어린애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눈매, 보조개, 심지어 옷도 내 어릴 때 사진이랑 같아. 전화 너머에서 은채의 평소 가벼운 톤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그건 좀 소름인데. 서연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버스 정류장에 선 서연이의 손이 은팔찌 위를 무의식적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 아니었습니다. 강시우가 2층 자기 방에서 서연이의 이력서, 사본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과외 선생 이력 좀 더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끄는 강시우가 이력서 위에 서연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력서를 덮지 않고 책상 위에 펼쳐둔 채로 방을 나갔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저택에 도착하자 김복순이 현관에서 평소보다 여유로운 얼굴로 맞았어요. 슬리퍼를 건네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큰아가씨는 오전에 나가셨어요. 강시우가 없다는 뜻이었죠. 서연이는 모르게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 계단에서 마주친 차가운 눈매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끝에 3층 계단이 보였습니다. 어제 3칸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그 계단이었어요. 위에서 먼지 섞인 바람이 내려오는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닫힌 공간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죠. 서연이의 발이 잠깐 멈췄지만 민서의 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서연이는 몸을 돌려 민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은 순조로웠어요. 민서가 어제보다 한결 편한 얼굴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강시우가 없는 날의 이 아이는 다른 아이 같았어요. 연필을 쥔 손에 힘이 없었고 틀려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자 민서가 교재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 거실에서 TV 볼게요. 민서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 복도에 서연이 혼자 남았어요. 김복수는 1층 주방에 있었고 여사의 기척도 아래쪽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이 복도 끝 3층 계단으로 갔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 것이었어요. 한 칸, 두 칸.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층의 환기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오래 닫혀있던 방 특유의 무겁고 건조한 공기였어요.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잡지 않은 금속의 온도였죠. 문을 밀자 뻑뻑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뚜껑 위에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거기서 멈춰 있었죠. 선반 위에 빛바랜 동화책 몇 권이 세워져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어요.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21년이야.
이 방은 21년째 이대로인 거야. 서연이가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안쪽 나무판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삐뚤빼뚤 쓴 글자였죠. 서연이의 손끝이 스티커 위에 멈췄습니다. 글자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오수빈 여사가 계단을 다 올라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오면 안 되는 곳인데.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사에게 혼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여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틀에 손을 짚은 채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달력을, 토끼 인형을 천천히 훑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21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방이에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의 등이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가 방을 나서려고 돌아서는데 마루판 한쪽이 살짝 들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판들과 높이가 달랐어요.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끼워 들어 올렸습니다. 판 아래에 먼지 덮인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악보 노트였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음표들이 오선지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음표 사이사이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큰 피아노 앞에 여자아이와 어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여자의 왼손이 이상했어요. 손가락이 3개뿐이었습니다. 그림 옆에 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 이모. 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뛸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왼손 손가락 3개. 정희 이모. 선생님의 이름이 정희였습니다. 선생님의 왼손에 손가락이 3개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집에 있었던 거야? 서연이는 악보 노트를 원래 자리에 넣고 마루판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판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어요. 간신히 밀어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기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층 현관에 강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서연이와 마주치자 강시우의 시선이 서연이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이마와 볼에 묻은 먼지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미술 재료를 찾아달라고 해서요. 강시우의 눈이 서연이의 얼굴에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넘어 3층 계단 방향이었죠. 서연이의 거짓말을 믿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서연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관 안쪽에서 강시우가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말하고 있었어요. 3층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과외 선생. 대문 밖 골목을 걷는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무언가를 치려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대신 고시원 서랍 속 유년 사진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자신 옆에 누군가의 손이 잘려나간 채 찍혀 있었습니다. 왼손이었어요. 손가락이 3개뿐인 그 손이 아까 악보 노트 속 그림과 겹쳤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서연이의 손이 떨려 한 손으로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악보 노트 속 그림이 떠올랐어요. 왼손 손가락 3개뿐인 여자. 정희 이모라는 글씨.
피아노 뚜껑 안쪽에 삐뚤빼뚤 붙어있던 하율 스티커, 그리고 21년째 멈춰있는 달력. 서연이는 어둠 속에서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 그 집에 계셨던 거예요? 넷째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수업을 마치고 민서를 1층으로 보냈어요. 민서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민서의 방에 두고 3층 계단 앞에 섰어요. 오늘도 강시우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김복수는 주방에 있었고 여사의 기척은 1층 안쪽에서 들렸어요. 서연이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피아노 위의 먼지는 어제 서연이가 뚜껑을 열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마루판 아래에서 악보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미처 다 보지 못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음표 사이에 그림이 한 장 더 있었습니다. 큰 피아노 앞에 여자아이와 세 손가락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하트는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지만 크레파스를 3번이나 덧칠한 자국이 선명했어요. 서연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떠오른 것이었죠. 작은 방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선생님과 나란히 앉던 기억. 선생님의 왼손이 세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서연이도 따라서 세 손가락만 썼습니다. 5손가락을 다 쓸 수 있는데도 그렇게 치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선생님처럼 치는 것이 서연이에게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으니까요. 악보 노트를 마루판 아래에 넣고 서연이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탁하고 무딘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21년간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음을 누르자 손가락이 저절로 다음 건반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연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약지와 소지를 접은 채 세 손가락만으로 건반을 누르고 오른손이 선율을 타고 올라갔어요. 낯선 멜로디였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막힘없이 이어나갔습니다. 서연이 자신도 무엇을 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손가락 끝에 새겨진 어떤 기억이 먼지 쌓인 건반 위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가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오수빈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사의 발치에 찻잔이 깨져 있었습니다. 차가 마루판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올라오다 문 앞에서 멈춘 것이었죠. 여사의 눈이 서연이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 올려진 왼손, 세 손가락만 펴져 있는 그 손을요. 그 곡은 21년 전 사라진 딸 하율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여사가 아이를 재울 때 직접 만들어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세상에 악보가 없었습니다. 녹음도 없었어요. 여사와 아이 단 2사람만 아는 곡이었죠. 그 노래를 낯선 과외 선생이 피아노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사가 문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연이는 여사가 돌아서는 순간 눈가에 번진 눈물을 보았습니다. 따라가려고 일어섰지만 발밑에 깨진 찻잔 조각이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여사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사가 달라졌습니다. 과외가 끝나면 김복순 대신 직접 간식을 쟁반에 올려내왔어요. 서연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시선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도 서연이가 지나갈 때마다 지팡이를 멈추고 시선을 따라갔어요. 서연이가 피아노를 칠 때 왼손 세 손가락만 쓰는 것도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1년 전 저택의 유모였던 박정희의 세 손가락 주법. 회장 부부는 그 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같은 무렵이었습니다. 강시우가 저택 밖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60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인상의 서진호. 강시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서연이의 신상 서류였어요. 서진호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저 애한테 흔들리면 우리가 20년 쌓은 게 무너져. 과외 자리부터 끊어. 강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편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강시우가 회장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새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분을 한번 알아볼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원룸에서 은채 앞에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사진 속 옷, 악보의 정희 이모, 세 손가락 그림, 그리고 손이 저절로 기억해낸 자장가. 은채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팔찌 아래 흉터를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선생님이 남긴 말이 어둠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네가 올 때부터 있었다. 깨진 찻잔 소리, 여사의 눈물, 피아노 뚜껑 안쪽의 하율 스티커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과외를 계속했어요. 저택에 올 때마다 거실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3층 계단 쪽으로 시선이 갔지만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질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식 쟁반이 없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맞은편 자리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서연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여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21년 전 어느 저녁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재우기 전에 홍차를 마시고 있었대요. 아이가 안기려고 다가왔는데 찻잔이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홍차가 아이의 오른쪽 손목 위로 쏟아졌어요. 아이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손을 움켜쥐었어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반달 모양으로 남았어요. 손을 쥐었으니까 홍차가 고인 자리만 깊게 된 거죠. 서연이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 위로 갔습니다. 은팔찌의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팔찌 아래에 바로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사라졌다고. 침대에 눕혀놓고 아침에 갔더니 아이가 없었다고. 그 뒤로 21년간 매일 밤 꿈에서 그 반달 모양을 보았다고요. 눈을 감으면 아이 손목이 먼저 보여요. 그게 21년이에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어요.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젊은 사람 붙잡고. 여사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은팔찌의 잠금쇠를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 오른쪽 손목, 홍차. 과외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원을 지나는데
분수대 옆에서 한 영감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영감이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처럼 흘렸어요. 그 아이도 이 분수대를 좋아했지. 서연이가 돌아보았습니다. 한 영감은 이미 등을 돌리고 가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요. 서연이는 몇 걸음을 더 가다 멈췄습니다. 분수대를 돌아보았어요. 돌 테두리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물이 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왜 낯익은지는 알 수 없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골목 끝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골목을 걸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큰 길 모퉁이에서 차가 속도를 내며 사라졌어요. 서연이의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번호판을 읽을 틈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창밖을 보다 은팔찌 잠금쇠를 열었어요. 팔찌를 살짝 들어 올리자 손목 안쪽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반달 모양. 핸드폰을 꺼내 흉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여사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어요. 손을 움켜쥐었으니까 반달 모양으로 남았다. 서연이가 오른손을 쥐어보았습니다. 주먹을 쥐면 손목 안쪽에 반달 모양의 주름이 잡혔어요. 흉터의 모양과 겹쳤습니다.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바닥에 앉은 채 사진과 메모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유년 사진, 핸드폰에 찍어둔 흉터 사진, 악보 노트에서 본 그림을 기억으로 그린 스케치. 은채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함께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사진 속 동일한 옷, 악보 노트의 정의 이모와 세 손가락 그림, 몸이 기억해낸 자장가, 선생님에게서 물려받은 세 손가락 주법,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 화상 흉터, 그리고 오늘 자신을 따라온 것 같은 검은 차. 은채가 한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조심해. 서연이는 은채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서연인가, 강하율인가? 선생님은 나를 구한 건가, 빼앗은 건가? 은팔찌를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풀어버리면 23년간의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연이는 은팔찌 잠금쇠 위에 손을 올린 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은채가 등교 준비를 하며 서연이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침대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컵을 잡았어요. 은팔찌의 금속이 컵에 부딪혔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이 팔찌 잠금쇠 위에 멈췄어요. 오늘 보여줘야 해. 저택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은팔찌 잠금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손끝에 잠금쇠의 작은 홈이 느껴졌습니다. 23년간 열어본 적 없는 잠금쇠였죠. 내리기 직전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보여주려고. 은채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해. 서연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성북동 골목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뛰고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방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김복순에게 회장님과 여사님을 뵐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복순이 잠깐 안쪽을 살피더니 거실로 안내했어요.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벽난로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가운데 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연이가 오른손을 들어 왼손목에 은팔찌 잠금쇠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잠금쇠가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 잠금쇠가 풀렸습니다. 은팔찌가 손목에서 미끄러졌어요. 23년 만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이 드러났어요.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거실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팔찌에 가려져 있던 피부는 주변보다 하얗고 흉터의 윤곽은 선명했어요. 서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풀린 은팔찌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사가 서연이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여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사가 바닥에 앉은 채 서연이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흉터 위를 더듬었어요. 하유라.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엄마가 홍차를 쏟았어. 미안해. 미안해. 21년간 매일 밤 꿈에서 보아온 그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크기, 위치, 굽어진 각도까지 눈앞에서 정확히 겹치고 있었어요.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진 볼을 타고 턱 끝까지 내려왔어요.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이의 손바닥 위에 놓인 은팔찌를 집어들었어요. 팔찌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정희 씨 것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희가 저택에서 유모로 일할 때 늘 차고 다니던 은팔찌. 회장은 그 팔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모의 손목에서 매일 보았던 것이니까요. 그 팔찌를 자기 손목에서 풀어 아이에게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흉터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시에 이 아이를 자신이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흉터는 친어머니가 남긴 연결고리였고 팔찌는 양어머니가 남긴 연결고리였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이 서연이의 손목 한 곳에서 겹쳐 있었어요. 서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여사가 서연이의 손목을 잡은 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시우가 들어섰어요. 그 옆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법률 고문 윤재혁이었죠. 강시우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여사를 훑고 서연이의 드러난 손목 위에 멈췄습니다. 주군의 행세를 하는 거지 과외 선생이 흉터 하나 들이밀면 다 믿어줄 줄 알아? 강시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또렷했어요. 증거를 대. 윤재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사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시우를 바라보는 여사의 눈이 붉었어요. 하지만 그 눈 속에 처음으로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시우가 여사의 시선을 받고 한순간 입을 다물었지만 곧 윤재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눌렀어요. 강시우는 자신이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혁이 서류 가방을 열며
검사 일정을 잡겠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거실을 나섰습니다. 풀린 은팔찌를 다시 채우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서연이의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 흉터가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맞으며 드러나 있었어요. 대문 밖 골목에 며칠 전 보았던 검은 승용차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나오자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서연이는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드러난 손목을 가리지 않은 채 골목을 걸어 내려갔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었지만 서연이에게는 몇 달처럼 느껴졌어요. 과외는 계속했습니다. 민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연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또 손 떨려요. 민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보았어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거짓말이었죠. 커피를 마실 돈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오늘도 아침을 거르고 왔습니다. 하지만 민서 앞에서 떨리는 손을 들킬 수는 없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올 때마다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여사는 매번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복순이 차를 내와도 여사는 찻잔을 잡은 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다가 서연이가 내려오면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강시우는 달랐습니다. 저택 안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거실에서 잡지를 넘기고 전화를 받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강시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핸드폰을 귀에 대고 윤재혁에게 묻는 것을 복도에서 들었어요. 결과 언제 나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유를 부리는 것은 겉이었고 속은 달랐던 것이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시우가 저택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어요. 서연이가 대문을 나서며 주차장 쪽을 보았는데 강시우가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곧 나와요.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시우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존대였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돌리고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밤마다 은채가 전화를 했어요. 결과 나왔어? 아직? 서연아, 네가 누구 딸이든 넌 이서연이야. 그거 잊지 마. 은채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전화를 끊고 은팔찌가 없는 맨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흉터가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만져졌습니다. 손끝으로 반달 모양의 윤곽을 따라가다 잠이 들었어요.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가족을 거실에 모이게 했어요. 회장 부부 서연이 그리고 강시우와 윤재혁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신뢰하는 병원에서 봉투가 도착해 있었어요. 흰색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집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느렸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펼쳤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회장이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결과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다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사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선 윤재혁이 강시우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서연이는 결과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사의 떨리는 어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강하율이었구나.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서연이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고인 박정희 씨가 생전에 저희 사무소에 유서 보관을 의뢰하셨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이서연 씨의 친자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공개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이 유서를 남기셨다는 사실을 서연이는 전혀 몰랐어요. 서연이가 회장 부부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선생님의 글씨가 보이는 순간 서연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삐뚤하면서도 또박또박한 글씨. 병원비 청구서 사이에서 보았던 선생님의 메모와 같은 필체였어요. 유서에는 21년 전 그날 밤의 진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이던 상대 측이 회장의 어린 딸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 경호팀 안에 매수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박정희가 이를 먼저 감지했지만 협박범이 먼저 접근해 왔다는 것. 입을 열면 아이뿐 아니라 시골의 노모도 죽인다고 했다는 것. 노모의 주소와 사진까지 보여주었다는 것. 그날 밤 아이방 창문 밖에서 잠금 장치를 만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박정희는 아이를 안고 후문으로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필체를 손끝으로 따라가다 글자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여사가 옆에서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서 말미에는 협박범의 인상착의와 접촉 일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후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 회장이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서에 기록된 협박 배후의 윤곽을 읽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21년 전 자신을 밀어냈던 그 이름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있었죠. 회장은 유서를 읽은 뒤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김복순이 차를 가져다 놓고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서재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유서에 기록된 협박범의 인상착의와 접촉 일시를 메모지에 옮겨 적고 있었어요. 21년 전 경영권 분쟁 당시의 서류를 서랍에서 꺼내 나란히 펼쳤습니다. 이름 하나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서진호. 회장이 오래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온 사설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유서의 기록을 넘기며 역추적을 의뢰했어요. 며칠 뒤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협박 세력의 끝에 서진호가 있었어요. 21년 전 납치를 기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납치가 실패한 직후 고아였던 어린 소녀 한 명이 회장 가문의 양녀로 입양되는 경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경로를 설계한 것도 서진호였어요. 강시우였습니다. 친딸을 빼앗은 자리에 자기 사람을 넣어 상속권의 우회로를 만든 것이었죠. 회장은 조사 결과를 검찰에 먼저 넘겼습니다. 유서 원본, 협박 정황, 강시우 입양 경위의 이상, 징후까지 함께요. 그리고 서진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락을 넣었어요. 한번 보자. 오랜만이니 저택으로 오게. 서진호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한 영감이 회장을 찾아왔어요.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자 한 영감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굽혀질 것처럼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이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 섰어요. 한 영감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후문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 영감이 이어갔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안고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정희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 영감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21년 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한 영감의 굽은 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21년간 정원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그제야 보였을 겁니다. 매일 나무를 다듬고 분수대를 닦으며 이 자리를 지킨 것은 일이 아니라 속죄였던 것이죠. 회장이 한 영감의 어깨를 잡았어요. 분노가 아닌 무게가 실린 손이었습니다. 자네도 그 아이를 지킨 거야. 한 영감의 눈가가 젖었어요. 어깨 위에 회장 손을 느끼며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진호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서진호의 얼굴은 여유로웠어요. 21년 만에 이 거실에 들어온 것이었죠. 회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권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서 사본, 조사 자료, 입양 경위 문서. 서진호의 표정이 한 장 넘길 때마다 굳어갔어요. 21년 전 내 딸을 납치하려 한 것도 자네였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실패하자 시우를 이 집에 들여보낸 것도 자네였고. 서진호가 입을 열었어요. 부인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에 이미 넘겼네. 서진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입술이 마르는 것이 보였어요. 같은 자리에서 윤재혁이 서진호의 법률 수족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강시우를 통해 저택 내부 정보를 서진호에게 전달하고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것도 서연이가 가짜일 거라는 쪽에 건 공작이었던 것이죠. 저택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호와 윤재혁이 거실에서 인계되었어요. 서진호가 현관을 지나며 강시우가 서 있는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강시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에 강시우만 남았습니다. 회장 부부와 서연이 앞에 서 있었어요. 조사 자료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호에게 이용당해왔다는 정황이 한 장 한 장 적혀 있었어요. 강시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이 강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깊은 피로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딸이라 불렸던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68세 노인의 눈이었죠. 나가거라. 한마디였습니다. 낮고 짧았어요. 강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부부와 서연이만 남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 쪽 창문 너머로 한 영감이 분수대 옆에 서서 저택을 올려다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한 영감의 그림자가 분수대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연이가 회장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주실 곳이 있어요. 저택의 안방이 아니었어요.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모신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한 영감도 함께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네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풀냄새가 짙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묘비 사이로 들꽃이 흔들렸어요. 박정혜 선생님의 묘소는 언덕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묘비였어요. 이름과 날짜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놓고 간 마른 꽃이 바람에 흩어져 있었어요. 여사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읽었어요.
박정희. 21년 전 딸을 재워주고 밥을 먹이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유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정희 씨.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내 아이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여사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회장이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비어있는 채로 묘비 앞에 섰어요. 68세 대기업 총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이었어요. 바람이 불어 회장의 백발을 흩뜨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영감이 묘비 옆에 섰어요. 21년간 비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묘비 위에 먼지를 닦았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짚으며 닦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한 영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세 손가락으로 잠금쇠를 잠그던 감촉이 손목에 되살아났어요. 서연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팔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걸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았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회장이 묘소를 새로 단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묘비 옆에 작은 피아노 조각상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이 묘소를 떠날 때 바람이 불어 묘비 위에 놓인 은팔찌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강하율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갔어요. 대학을 계속 다녔고 과외도 계속했습니다. 회장이 학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원룸에서 은채가 물었습니다.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거기서 살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는 여전히 이서연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은채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그거 내가 할 대사인데. 두 사람이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다 서연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웃다가 우는 것이었죠. 은채가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좁은 원룸에 두 사람의 웃음과 울음이 섞여 흘렀습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이면 서연이는 성북동 저택을 찾았어요.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여사가 옆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왼손 세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어요. 선생님에게서 물려받은 주법이었죠.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여사가 옆에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21년 전 아이를 재우던 그 노래였어요. 찻잔이 깨지며 끊어졌던 그 자장가가 이제는 되찾은 딸과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한 영감이 분수대 옆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3층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날 서연이가 대문을 들어설 때 전지가위를 멈추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한 영감의 손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어요. 음악을 들으며 가지를 잘랐습니다. 다락방 벽에서 2002년 5월 달력이 떼어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오늘 날짜가 적힌 새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뚜껑 안쪽에는
하율 스티커 옆에 서연이의 글씨로 작게 서연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연이가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방을 맨 어깨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 화상 흉터가 아무 곳에도 가려지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어요. 은팔찌도 소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흉터는 더 이상 감춰야 할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의 21년간의 죄책감과 양어머니의 21년간의 헌신이 교차한 자리였어요.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인생이 하나로 이어진 증거였죠. 멈춰있던 다락방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듯 서연이의 새로운 시간도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사는 것이 하나쯤 있습니다. 속목의 흉터일 수도 있고 차마 꺼내지 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오래 숨겨온 것일수록 드러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감춰둔 것이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숨기고 살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도 전부 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도 해요. 멈춰있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